예,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원포인트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광복절 사면 명단을 최종 결정합니다. 한편 국민의힘 전당대회 첫 번째 TV 토론회에서는 계엄과 탄핵, 이른바 극우 논쟁이 되풀이됐는데요.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김진욱 전 민주당 대변인, 김동원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원포인트 임시 국무회의를 엽니다. 이 자리에서 사면 명단을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되는데요. 원래 이 국무회의가 내일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만은 이제 어제 갑작스럽게 이제 대통령실에서 오늘 하겠다, 원포인트로 오늘 하겠다라고 한 건데 하루를 앞당긴 거예요. 그 배경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원래 어제인데 오늘 하루 당겼다고 속전속결의 의지를 보인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내일 국무회의가 지난주에 일주일 동안 그 이 대통령이 휴가를 가서 상당히 현안이 많이 쌓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세 시간 동안에 많은 현안을 한꺼번에 논의를 하면은 이게 사면복권 이게 좀 묻힐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따로 별도로 떼내서 상당히 심사숙고하게 우리는 진행을 했다라는 것을 국민들에게 어필하게 하는 그런 측면이 더 많다라고 봅니다. 심사숙고 거기까지는 뭐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은 글쎄요, 이재명 대통령이 이 사면복권에 대해서 한 얘기가 있습니다. 짧게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작년 2월에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바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윤 전 대통령이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죠. 그리고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을 사면을 했거든요. 바로 그때 한 얘기가 있습니다. 윤 대통령을 거론을 하면서 이 거부권도 남발을 하더니 이제는 사면권도 남용을 하나, 이런 그대로 워딩을 하고 거의 쏘아붙였는데요. 유죄가 확정되고 바로 사면하면 사법제도가 도대체 왜 필요합니까? 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바로 지금 그것이 이재명 대통령의 그대로 돌려주고 싶은 그 말씀입니다. 이게 지금 조국 그 전 대표가 작년 12월 달에 확정이 되고 불과 8개월도 되지 않았습니다. 2년형을 최종 확정됐죠. 형기에 반도 채 못 채운 상황에서 바로 사면을 한다? 똑같은 말씀입니다. 유죄가 확정되고 바로 사면은 도대체 대한민국 사법체제가 있기나 한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근데 아직 확정이 안 됐는데 됐다고 보십니까? 포함이 저는 뭐 당연히 가능성이 됐다고 대단히 보시는 높다고 겁니까? 봅니다. 만약에 막판에 마음을 바꿔서 이걸 더 성탄절이라든가 미뤘다 하면은 그거는 나라를 위해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딱 한 가지입니다. 도대체 이 무슨 독재를 위해서 이 싸우다가 이렇게 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바로 2030들이 가장 아파하는 공정 입시를 정면으로 이 문서를 위조까지 한 그 분을 바로 이렇게 사면을 한다. 뭐 지금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은 지금 분위기로 최종 명단에 올라가서 될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봅니다. 이 막판에 마음을 바꾸셔도 국민들은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1년 전에 본인이 한 말씀을 그대로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국무회의를 생중계하라라는 목소리도 나왔거든요. 일단은 하루를 당겼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국민의힘은 좀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어떻게 좀 봐야 되겠습니까? 그동안 이렇게 그 사면 논의를 갖다가 국무위원회에서 할 때 정식 국무위원회에서 한 적도 있지만 또 이렇게 원포인트로 임시 국무위원회를 열어서 했던 적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것이 상당히 이례적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대통령께서 취임하시고 첫 번째 갖는 사면권에 대해서 사면권을 남발한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것도 좀 동의하기는 좀 굉장히 어렵습니다. 좀 전에 그 조국 전 대표가 만약에 사면이 되게 된다면 이 형기의 절반도 채우지 못했다 이런 말씀 주시는데 23년도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으로부터 확정 판결을 받은 지 3개월밖에 안 된 김태우 씨를 사면 복권시켜서 그해 그 바로 재보궐선거에 또 본인의 그 결점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그 보궐선거에 다시 출마시키는 그러한 무리수까지 두셨던 그런 국민의힘에서 과연 그때도 이렇게 사면에 대해서 부당하다라는 목소리가 나왔었는지 이런 부분을 좀 지적을 하나 드리고요. 지금 이제 오늘 그 임시 국무회의를
왜 공개하지 않느냐, 당당하면 공개해라, 이렇게 지금 이제 국민의힘에서 논평도 내셨던데, 저는 그렇습니다. 그 국민의힘에서 정말로 이렇게 이 사면에 대한 논의가 공개적으로 진행돼야 된다고 얘기할 때, 과연 이 사면에 대한 논의가 개인에 대한 어떤 개개인에 대한 죄의 경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논의하는 것인데, 이것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했을 때 개인정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논의를 할 때 공개적으로 할 것과 비공개로 할 것에 대한 부분은 명확하게 좀 갈라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오늘 이 사면 심사는 비공개로 하는 것이 저는 맞다라고 보여지고요. 어떤 개개인에 대한 평가, 그리고 그 개개인의 죄에 대해서 굳이 모두가 알 이유는 없다면 최종적인 결과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책임을 지는 것이고, 그 결과에 대해서만 국민들께 공지해 드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오늘 사면 논의는 이 광복 80주년을 맞이해서 이재명 정부 또 대통령 취임 첫 번째 사면이기 때문에 민생 사면이 굉장히 중심이 될 겁니다. 그 와중에 정치인의 일부 사면이 들어있다고 해서 이 모든 것들이 정치인의 사면에만 집중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보여지고요. 어쨌든 이번 사면이 국민 통합의 그런 기초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예. 짧게만 예. 제가 보충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좀 전에 그 강서구청장 김태우 후보의 말씀을 줬는데, 저는 100번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윤석열 정부의 지금 실패의 서막이, 저는 그 당시에 3개월 만에 사면을 하고 또 그분을 그대로 강서구청장에 공천을 한 것부터 윤석열 정권의 실패에 대단한 막을 올렸다라고 제가 판단을 하기 때문에, 바로 그런 전철을 이재명 대통령께서 밟질 마시라 하는 얘기를 하고요. 정창민, 홍문종, 심학봉, 이른바 이 국민의힘에서 추천을 했다는 그분들조차 이번 대상에서 저는 뺐으면 그 모양새가 훨씬 낫다. 그게 국민을 위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번에는 정치권 인사는 빼고 그야말로 순수한 민생사범의 사면복권만 이루어지는 게 이재명 대통령의 초기 동력이 성공하는 길로 가는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제언을 하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조국 전 대표의 사면과 관련해서 굉장히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SNS에 문재인 전 대통령의 응원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조 전 대표의 책 출간을 계기로 올라온 응원 영상인데, 뭐 이런 사면 등의 이야기와 맞물려서 여러 가지 좀 추측들이랄까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어쨌든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좀 바라보고 계십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이번 조국 전 대표의 사면에 대한 건의도 하셨다고 말씀이 나왔고, 예. 특히 이번에 그 조국 전 대표가 옥중에서 쓴 책이 이제 발간되면서 그 부분에 대한 그 문재인 전 대통령의 추천 같은 그런 동영상도 공개가 됐습니다. 아마도 문재인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조국 전 대표가 그 검찰권에 사실상 좀 남용된 부분, 그런 측면에서 어느 일정한 그 피해를 좀 본 측면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조국 전 대표가 당시에 받았던 가장 큰 이 혐의가 뭐였냐면 사모펀드에 대한 의혹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의혹들은 다 어디로 간지 사라져버렸고, 별건의 별건 수사를 통해서 결국은 조국 전 대표 일가 모두가 멸문지화에 이르게 되는 이런 상황들에 이르렀다. 그래서 사실 죄에 비해서 형벌이 너무나 과중한 거 아니었느냐라는 그런 이제 그 비판의 목소리들도 꽤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이렇게 그 문재인 전 대통령도 애정을 가지고 평가를 하신 게 아닌가 싶고요. 오늘 오후에 있을 그 국무회의에서 조국 전 대표 외에 또 다른 정치인들이 사면이 될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최종적인 결정이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앞으로 조국 전 대표가 사면이 된다고 했을 때 가져올 이 어떤 나비 효과를 할까요?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작동될지에 대해서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휴가를 마쳤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산적한 현안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제 그 가운데 하나가 이번 달 말로 예상된 이제 한미 정상회담이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이제 관련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 속보들을 보면요, 미국 측에서 안보와 관련한 청구서를 내미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관측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정부가 어떻게 좀 대응하고 전략을 세워야 될지 관련해서 어떤 좀 생각 갖고 계세요? 그렇습니다. 예정된 수순으로 봐야 되겠죠. 지난번 관세 협상이 타결되고 우리가 그래도 정말 선방을 했다라는 것이 안팎의 과제였는데요. 미국 측에서도 이것을 굉장히 면밀하게 모니터링을 했을 겁니다. 한국에서는 이번 관세 협상 15% 타결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구나. 그렇다면 반대로 우리가 조금 더 후하게 쳐줬네. 그렇다면 우리가 더 정상회담 때 더 많이 받아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그 상식적인 상황 아닙니까? 더더군다나 국방비 문제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도 꾸준하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머니머신이라는 얘기를 했죠. 한국이 돈 찍어내는 기계다, 돈이 많다, 부자다 하는 얘기를 수차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5일 날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은 이 군사 안보 면에서는 동맹 현대화가 키워드가 당연히 되겠죠. 바로 동맹 현대화라는 것은 지금까지의 주한미군이나 그 역할을 이제 아태 중심으로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당신들 국방비 더 증액해. 또 전작권 환수 이거 다시 논의해. 주한미군 감축할 거야. 현재 28,500명 이거 꼭 한국에만 주둔할 필요 없어. 이런 것들을 다 포함을 하는 동맹 현대화를 논의를 할 것이다. 물론 이재명 대통령 측에서는 25일 날 만나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논의를 할 시간적인 여유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날은 한미일 공동 협력을 확대하겠다라는 원칙, 그다음에 동맹 현대화 기본적으로 맞습니다라고 하는 대원칙을 동의를 해주면서 이제 이 구체적인 것은 실무 협상으로 넘길 텐데요. 어쨌든 간에 결론은 한국에서 돈을 더 많이 부담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61조 원 되죠. 지난해 기준으로 바로 GDP 대비 2.3%를 우리가 국방비에 쓰고 있는데요. 이것을 최소한도 3.8% 그다음에 EU한테 요구를 하는 5%까지 증액해라라고 하는 게 바로 트럼프의 지금까지 일관된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3.8%까지 급박하게 올리지는 못해도 우리의 국방비 증액 그리고 주한미군 감축에 따른 시나리오가 이미 착수가 됐다 하면서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상당히 이제 정말 여기에 주력을 해서 협상에 임해야 될 것이다. 오히려 관세 협상보다도 더 이 국방 문제에 대해서는 더 민감하고 우리의 미래가 달린 문제니까 훨씬 더 면밀하고 아주 체계적인 그런 대응 체제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안보와 직결된 사안이고 상당히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도 굉장히 고심이 깊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접근을 해야겠습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한미 동맹은 안보 동맹을 기초로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안보 동맹이 이제 경제 동맹으로까지 확대되어가는 과정. 이 과정 속에서 우리의 역할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고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께서 그동안 이렇게 대선 기간 중이라든지 아니면 그 이후에 당선되고 난 이후에 말씀하실 때도 사실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주한미군이 4만 명이 주둔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지만 현재 지금 2만 8천 명이 주둔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관계들을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하고 특히 이 한미 동맹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게 된 것이고 이 동맹이 지금까지 유지되면서 앞으로 더 큰 서로에게 이익을 가져올 수 있다는 부분을 잘 설명해 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에 동맹의 현대화라는 단어가 지금 이제 주요한 화두가 되고 있고 이 동맹의 현대화가 의미하는 것이 주한미군의 역할 변화를 의미한다면 그 역할 변화에 따른 우리의 안보 현실이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안보를 최대한 유지하는 방법, 특히 전략자산이라든지 또는 우리가 지금 미군으로부터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 정보 공유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하게 논의할 수 있는 저는 시간적 여유가 있다고 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께서도 지난 휴가 기간 동안에 상당히 많은 부분을 학습하고 또 그 논의를 준비했을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미군과의 그 주한미군의 역할의 변화를 꾀하려고 하는 미국의 입장
그리고 그 변화 속에서 우리의 안보 현실을 더욱더 단단히 해야 하는 우리의 입장, 이 여러 두 가지의 입장은 서로 다르지만은 않을 것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난 그 관세 협상 속에서 우리가 이제 마스가 프로젝트라는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미국의 이 어떤 선박에 관련된 부분들, 특히 미국의 군함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군이, 우리나라가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굉장히 호평을 받고 있고 이것이 이번 관세 협상에서도 가장 주요한 핵심 키워드가 됐다, 그런 역할을 했다라는 것이 평가되기 때문에 아마 이번 그 트럼프 대통령과의 그 정상회담에서도 마스가 프로젝트와 같은 부분들이 상호 이익을 실현시켜낼 수 있는 좋은 그 소재가 됐듯이 이번 안보 동맹에서도 그러한 역할이 또다시 이렇게 거론될 수 있고 더욱더 확대 강화될 수 있는 그런 동맹의 관계로 그 작동될 수 있다, 그런 기대감을 저는 그 갖고 있고요. 어쨌든 지금 대통령께서 뭐 여러 가지 준비를 많이 하셨을 텐데 대통령이 생각하시는 실용 외교, 실용 중심, 국익 중심, 여기에 모든 것들이 다 녹아져 들어 있을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어제 열린 첫 고위당정 협의회와 관련해 두 분께 좀 질문을 드려볼 텐데요.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완화안을 놓고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지만 어쨌든 최종적으로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여당에서는 현행 50억 원 기준 유지를 주장을 했는데 내부에서 계속해서 좀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면서 조금 더 신중히 기다려보겠다라고 했습니다. 어제 있었던 고위당정 협의회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 주식 양도세는 어찌 보면은 경제 분야의 용어 같죠. 그렇지만 바로 요즘에 이 주식 양도세 이 파동은 사실은 정치와 경제가 같이 어울려서 아주 이 파생된 굉장히 복잡한 함수입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이렇게 고위 당정 협의회에서 아주 핵심 주제로 얘기를 했는데도 결론을 내지 못한 것은 바로 그렇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물론 전체적으로 연령별로 높은 지지율을 아직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핵심 지지층은 어딜까요? 바로 40대, 50대가 핵심 지지층입니다. 정말 콘크리트 지지층이 민주당 그 여론을 이렇게 견인을 하고 있는데 바로 주식 투자, 우리 대한민국의 주식 투자를 인구를 대략 한 1,400만으로 보거든요. 바로 이 40대와 50대가 주식 투자 중에서도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콘크리트 지지층에서 반대를 하는 이 주식 양도세를 강행을 하기는 지금 매우 곤란한 상황입니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분명히 다시 재조정이 된다. 그렇지 않고서는 지금 민주당의 어떤 정청래 대표의 출범이라든가 이재명 대통령의 초기 개혁 동력의 상처를 매우 심하게 받을 수가 있으니까 이건 어떤 식으로든지 조정이 되는데 그렇다고 윤석열 전 대통령 때의 50억 원으로 바로 이렇게 직상향으로 올려지는 못할 겁니다. 그래서 아마 그 중간쯤에 절충이 되겠죠. 10억과 50억 중간에 약 뭐 30억 안팎으로 절충이 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매우 높아 보인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 이게 경제 문제 같아도 민주당의 지지층과 같이 맞물려서 상당히 민주당으로서는 곤혹스러운 그런 그 얘기인데요. 예. 그 결론은 그렇습니다. 이게 주식 양도세 대주주를 10억으로 내리면 내릴수록 바로 우리나라 그 근간을 이루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여기에 포함이 연결이 되거든요. 주식이 매물이 쏟아져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선매물, 뭐 당시에 12월 말에 또 그 당시에도 또 두 번째로 매물이 쏟아 나오죠. 그러니까 주식시장 말로만 5,000포인트 시대. 하는 행동과 목표치가 저렇게 따로따로면 못 믿겠다라고 하는 그런 반응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아마 조정이 반드시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 어쨌든 한 달 이내에 정부와 합의점을 찾겠다는 입장입니다. 한정혜 정책위 의장 같은 경우에도 다음 당정 협의회 전까지는 정리를 해야 되지 않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좀 정리가 될 거라고 보세요? 지금 기존을 유지할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 뭐 당의 입장, 민주당의 입장은
국민 여론들을 많이 이제 반영을 하는 것이고요. 지금 현재가 대주주의 요건을 50억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상황을 유지하는 것이 좀 당분간은 타당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게 조세 형평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대주주의 기준을 하향하는 것이 오히려 맞겠다라고 보는 정부의 입장도 분명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이 입장을 고수했을 때 실제 어떤 이 입장을 고수해서 얻어지는 세수의 이익보다 그 결과로서 나오는 이 논란이 커지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어떤 반대되는 반대급부가 더 커질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해야 된다라는 것이 지금 당의 입장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당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어떤 부분들이 우리의 주식시장을 활성화시키고 그러면서도 세수 증대를 가져오면서 그 대주주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 국민들의 어떤 그 거리감이랄까요? 이런 부분들을 좁힐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놓고 고민을 많이 한 결과로서 지금 이제 50억의 기존 그 대주주 요건을 그냥 지속해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냐는 것이 일단은 당의 입장이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도 조금 더 고민을 해보겠다라고 이제 지금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뭐 굳이 지금 상태에서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을 계속해서 가져가는 것이 우리의 주식시장이라든지 아니면 코스피 5천 시대를 열어가겠다라고 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입장, 그 공약 입장에서도 봤을 때 좀 판단을 해야 할 부분은 이제 정부의 몫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정부가 잘 판단해 주시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좀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저녁이었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첫 방송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후보들 간의 계엄, 탄핵, 이른바 구구 공방이 있었는데요. 후보자들의 발언을 모아봤습니다. 듣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계엄을 잘못한 거 이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계엄한 거 그것 갖고 좀 망고역적이라 그러고 그래서 누가 다치거나 어떻게 된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 주인한테 총뿌리를 겨눈 행위가 그게 바로 망고역적이고 대역죄인이죠. 과거 같았으면 삼족을 멸할 정도로 중범죄입니다. 이런 후보님께서 전씨라고 그러면 하겠습니다. 안철수 후보님께 전씨와 함께 한다는 그것에서 문제를 삼는 겁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확고하게 지키고 반국가 세력을 척결해야 된다고 하는 윤어게인의 주장은 제가 당대표가 되더라도 함께 짧게 모아본 영상만 봐서도 어제 토론회 분위기를 저희가 볼 수 있었는데요.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여전히 국민의힘이 찬탄 반탄 논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모습 좀 안타깝다라고 생각되고 이제는 찬탄 반탄을 넘어서서 친길 반길 구도 소위 전환길 씨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갈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까지 논란이 확대되고 있는 것 정말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그 국민의힘의 대구 경북 대회였나요? 예. 거기에서 전환길 씨와 관련돼서 많은 논란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언론의 평가는 이것이 국민의힘의 전당대회가 아니라 전환길 대회 아니냐 이런 평가까지 나올 정도로 전환길 씨가 지금 국민의힘에게 상당히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의 전환길 씨가 주장하고 있는 것이 윤어게인, 소위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에 반대한다라는 것과 또 부정선거 음모론을 이분이 더욱더 확대해서 조장하게 나가고 있다고 하는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한쪽에서는 전환길 씨를 품고 가야 된다고 얘기하고 한쪽에서는 전환길 씨를 버리고 가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당이 논란을 수습해내지 못하고 있는 모습들 이런 것들은 상당히 좀 아쉽고 또 국민들께 상당히 지탄을 받을 부분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지금 국민의힘의 전당대회에서 쇄신, 혁신, 황골탈퇴 그래서 보수의 건전한 가치를 어떻게 지켜내겠다라고 하는 비전은 전혀 들리지 않고 오로지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윤어게인 그리고 전환길 씨와 함께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이런 그 친길 반길 논쟁이 나오는 것 이런 부분들은 빨리 당에서 좀 중심을 잡아주셨으면 좋겠고 오늘 최고위원들 중에 일부 후보들이 전환길 씨가 주최하는 토론회까지 갔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실망스럽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전환길 씨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어쨌든
어쨌든 오늘 징계 여부를 논의를 하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관련해서 이제 어떤 수위가 나올지도 주목이 됩니다만은 일각에서는 이게 결과와 상관없이 전한길 씨가 여기에 응하겠느냐. 왜냐하면 벌써부터 내일 있을 합동 토론에 가겠다 뭐 이렇게 강경하게 네. 좀 나오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이제 극한 대치 상황으로 지금 몰리는 그런 그 현상 이거에 대해서 참 답답하기 그지 없습니다. 이 어제 그 TV 토론 이후에 대변을 맡고 있는 저에게도 이른바 항의 전화 문자 메시지가 참 많이 왔습니다. 왜 이렇게 자꾸 이 당을 걱정하게 만드느냐. 이게 그래서 뭐 탈당을 하겠다. 이제 뭐 당비가 물론 1,000원이지만 내가 지금까지 그 1,000원이 문제가 아니라 30년을 당원으로 있는데 이번에 참 그 못 보겠다 하는 분들이 참 의외로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참 걱정스러운 그 상황을 지금 지켜보고 있는 입장입니다만은 지금 앵커께서 여쭤보신 오늘 상황 이게 오늘 바로 결론이 나올 수도 있고 결론 그 논의를 하고 예. 추가 논의를 더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바로 이 지금 문제의 키는 전한길 전 강사에게 달려 있습니다. 저는 이제 충분히 대구 경북에서 본인들이 하고 싶은 거 그리고 이 듣기 원하는 듣기를 않는 그런 그 이른바 한동훈 그 개파에 있는 그 최고위원회 얘기할 때 배신자 소리가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국민들에게 보여줬으니 이제는 자중하는 것이 맞다라고 제가 누차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또 가겠다. 글쎄 또 가서 도대체 뭐를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본인의 주장이 앞뒤가 안 맞습니다. 마치 진짜 언론인 물론 뭐 유튜버도 폭넓게 따지면은 그렇게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언론 탄압이다라는 게 도대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저도 짧지 않은 시간 저도 기자 생활을 한 언론 출신이지만 저런 분이 언론 탄압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정말 그냥 그대로 봐줄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앞뒤가 다르게 그리고 모든 이 전당대회 분위기를 본인이 좌지우지하고 내가 원하는 사람이 당대표가 되고 내가 나를 품는 사람이 최고위원이 될 것이다. 그거 대한민국 정당을 너무 과소평가하게 보는 건데 그렇게 되돌아가지를 않습니다. 그러고 지금 저렇게 내일 모레 계속 이 목요일까지 있을 각 지역 그 전당대회에 똑같은 일을 한다. 그럴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그게 출당이든 제명이든 그런 상황이니까요. 이 당 내에 남아서 본인의 목소리를 전하기를 원하면 이제 이쯤에서 자중을 해야 된다. 그리고 저분들의 역할 인정합니다. 광장 세력이 탄핵 전까지는 인정을 합니다마는 그분들의 역할은 역사의 한 페이지가 이미 넘겨졌다라는 의미에서 이 본인의 목소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자중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 당을 위해서 절대 이게 긍정적인 게 아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국민의힘 내부에서 논쟁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연일 국민의힘 정당 해산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당 대표가 강공 모드를 유지하고 있는 부분과 관련해서 속내가 무엇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해석이 분분한데 어떻게 좀 봐야겠습니까? 예, 지금 여당의 대표가 국민의힘을 공격하는 것 이게 바람직하냐 하는 논쟁은 아니고요. 지금 이제 국민의힘이 전당대회를 치르고 있습니다만 국민의힘의 전당대회에서 과연 국민의힘이 과거 이 보수의 전통적인 가치를 지향하는 그런 건전한 보수 세력으로 거듭날 수 있겠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촉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변화할 가능성, 변화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변화해내지 못하고 있다면 그 정당이 어떻게 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정당이 될 수 있겠는가? 특히 그 정당이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과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 계엄에 대해서 찬성하고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에 반대하고 여전히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같이 그걸 안고 가겠다고 한다면 당연히 내란 세력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고 내란 세력이 된다면 당연히 정당은 해산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그런 논리적 귀결이 올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금 국민의힘에서 빨리 이 전당대회 국면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좀 청산해내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내란 예비 음모만으로도 정당이 해산되었던 통진당의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동조하고 협력했다라는 사실이 밝혀진다면
그 정당에 대해서는 해산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지금 국민의힘이 빠른 변화를 이끌어내야 하는 이 시점에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안타까움의 표현이 지금 국민의힘은 10번, 100번이라도 해산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저희 정청래 대표가 얘기하는 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전한 보수 세력으로의 복귀를 촉구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해석을 해주셨는데 오늘 정청래 대표도 국민의힘이 상식적 또 정상적인 정당으로 돌아오기를 바란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깊은 반성과 또 대국민 사과까지 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대국민 사과는 이미 여러 차례 했지 않습니까? 저것도 대국민 사과냐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각종 저희 국민의힘 예를 들자면은 이제 지금 현재 비대위 체제니까 비상대책위원회 일주일에 2번 열리는 바로 최고위원을 대체하는 그게 가장 최고의 의결기구입니다. 비대위를 통해서 대국민 사과를 여러 번 했습니다. 그 자리에 제가 대변인 자격으로 회의에 참석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약하다라고 이제 물론 보는 모양입니다만은 이 계엄이 잘못됐다라는 것은 여러 회의라든가 대변인 성명, 뭐 제가 대변인 이 김동원 논평으로도 이거 잘못됐다라고 하는 논평이 나갔으니까 국민께 이 강도의 문제를 어떻게 보느냐, 글쎄요 정청래 대표 시각에서는 너무 약하다라고 뭐 보는 것도 제가 이해를 합니다만은 글쎄요 지금 정당한 건강한 보수 이 우파 정당으로 태어나기 위해서는 정청래 대표도 이 제1당 또는 집권 여당으로서 할 역할을 해야 됩니다. 마치 정당 해산을 주장을 하는 거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짧게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결국은 자기 정치입니다. 이것을 주장을 하기 위해서 지난 그 경선에서 이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대표가 되지 않습니까? 이게 먹히는구나라는 생각으로 이제 본인이 당대표까지 했으니까 대선을 당연히 이재명 대표도 대통령이 되는데 나라고 못할 소냐라는 생각을 왜 안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대선을 노린 자기 정치의 일환이다. 앞으로도 계속 이것은 주장을 하리라고 보는데요. 그리고 본인이 대표직을 수행하는데 이른바 반탄파 대표가 나오는 것이 더 상대적으로 유리할 것이다라는 그런 계산이 깔린 것이다라는 의미에서 글쎄요 조금 저는 이 집권당의 당대표가 저렇게 거칠고 또 이 상대방 파트너를 그렇게 없어져야 할 정당으로 하는 것은 제 기억에 보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참 처음 보는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타나는데요. 조금 더 같이 하는 그런 그 모습을 보이는 것이 대한민국 정치 발전을 위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제언을 드립니다. 예, 이번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 보면서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리얼미터 여론조사 기준이고요. 그동안은 60%대에서의 움직임을 보여왔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6주 만에 50%대로 내려앉았습니다. 근데 이 조사 기간이요. 지난주였고요. 지난주가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휴가 기간이었습니다. 네.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물론 초기에 이 집권한 이후에 한 달 정도 이른바 허니문 기간 때 고공행진을 하는 것도 일반적인 현상이고요. 그 뒤에 지나면은 약간 하향세 추세를 보이는 것도 크게 이변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이 낙폭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가장 높이 피크를 찍을 때가 65%에 가까웠죠. 지금 이제 56.5%고 바로 일주일 전에 비해서도 6.8%. 이것은 상당히 급격한 하락세라고 봐야 됩니다. 아마 민주당 내에서도 상당히 이제 비상등을 켜야 될 그럴 상황인데요. 왜 그랬을까요? 이거는 한두 가지 설명이 안 됩니다. 바로 지난주에 이재명 대통령이 정상적인 국정 수행을 하다가 암초를 만나서 한 가지 때문에 이렇게 쭉 내려온 게 아닙니다. 생각나는 대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실 것입니다. 지금 조국, 윤미향의 사면 지지난주부터 점화가 됐죠. 바로 이런 문제도 있고요. 또 인사혁신처장은 또 어떻습니까? 최동석 처장 각종 거의 기행에 가까운 언행을 일삼다가 누구한테 잘 보였는지 인사혁신처장이라는 고위직에 올렸는데 이것도 지금 뜨뜻미지근하게 그대로 남겨져 있습니다. 기업의 주가를 폭락시켜야 된다라는 말은 절대 대통령으로서 대통령의 입으로서 나와야 될 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노란봉투법이라든가 방송상법 이걸 강행을 하는 움직임에서 많은 국민들이 이제 불안감을 느끼는 것이죠. 기대를 많이 했는데 역시 좀 위험한 세력이었나? 민주당이 위험해졌나라는 그런 의구심을 갖기에 충분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6.8%가
가진 그 뜻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 2%뭐 떨어지고 하는 거는 이상할 것도 없습니다만은 바로 이렇게 급격한 낙폭은 바로 이유가 있다라는 면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저는 아주 솔직히 말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초기 동력, 개혁을 성공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대한민국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너무 일찍 이렇게 그 동력이 사그라지는 거 이건 나라를 위해서도 적합한 게 아닌데라는 의미에서 상당히 저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만은 더 잘하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예, 김동원 대변인님의 분석에 대해서 어떻게 좀 생각하세요? 뭐 일부 또 저희가 수용해야 할 부분도 없지 않다고 봅니다. 지지율이 급락했다라는 데 있어서 이유가 있다. 이 말씀도 저는 좀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 지난주 한 주일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뭐 세제 개편안 논란 또는 뭐 사면 논란 뭐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만 가장 크게 국민들께 아마 실망을 드렸던 부분이 이춘석 의원의 이 차명 주식 거래 의혹 이런 부분들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이 정부에서 그 국정 기획위를 통해 새 정부의 어떤 미래를 그려야 할 분이 본인이 담당했던 그 경제 2분과 특히 AI 관련 분과에서 그와 관련된 주식 거래를 했다라는 것, 그것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했다라는 것, 뭐 국민들께는 굉장히 큰 실망감을 드렸을 것이고 그 부분이 저희 민주당에 대한 기대, 또 이재명 정부에 대한 기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동시에 그 기대가 상실감으로 다가왔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송구하다는 좀 그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난주 대비해서 뭐 좀 많이 좀 빠지긴 했습니다만 이것을 어느 한 가지의 이유로만 평가할 것은 아닌 것 같고요. 또 상대적으로 국민의힘에서는 지난주부터 본격적으로 그 전당대회 국면으로 들어간 여러 가지 차원도 있고 또 저희에 대한 공세도 상당히 그 정략적인 뭐 측면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일반 그 국민의 여론에도 영향을 줬을 것이다 이런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아무튼 저희가 굉장히 잘해야 한다라는 것도 사실이고 초반에 국정 동력을 이어가야 하는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조심스럽게 한 가지의 사안에 대한 그 접근을 해가야 되는 것도 맞는데 지금 중요한 것은 전체적으로 하나의 어떤 지지율의 일희일비하기보다는 이재명 정부의 초기 국정 과제들을 잘 정리하고 그 부분들을 잘 설명해 드리는 것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들께서 또다시 또 호응해 주시는 것을 기대하는 것 이런 것들이 중요한 그런 순간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관련해서 두 분께 짧게 정당 지지율도 좀 여쭤볼게요.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7주 만에 50% 선이 무너졌고 국민의힘은 6주 만에 30%대로 회복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뭐 가슴 아픈 얘기지만 사실 국민의힘이 잘해서 우리가 올라가고 민주당이 그 하락한 것은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국민의힘이 말씀드렸다시피 전당대회에서 보여준 그런 이 실망스러운 모습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했다. 앞으로 우리가 더 잘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역시 이 민주당 내부 문제가 이제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기대를 한 그런 눈높이에 맞지 않는 얘기, 뭐 좀 전에 이춘석 이 법사위원장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국민들께 실망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리고 바로 내로남불이란 네 글자가 민주당에 딱 어울리는 그런 것들이 다시 한번 드러났다라는 면에서 민주당의 48.4%의 함의가 있고요. 이 국민의힘이 3% 상승을 했습니다만 이건 오롯이 우리의 힘이다라고 전때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그래서 이 전당대회를 계기로 바로 우리의 힘으로 국민들께 신임을 다시 한번 받는 그런 정당으로 환골탈태를 위해서 내부에서는 많은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씩 국민 여러분께 다가가는 날 반드시 보여드릴 것입니다. 예.
저희 뭐 민주당이 그동안 한 50% 이상의 지지를 계속적으로 한 7주 정도 받아왔습니다. 예. 대선 이후에 한 2달 가까이 그런 지지를 받았다라는 것은 국민들께서 그만큼 민주당에게 더 많은 기대를 주셨다 이렇게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게 이제 40% 후반대로 이제 다소 좀 내려온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한 뭐 조정기를 맞이했다라고 볼 수도 있고 또는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난주에 저희 당 소속이었던 의원 이춘석 의원의 어떤 그런 불미스러운 일들 뭐 이런 것들이 상당한 실망감으로 전달됐을 수도 있겠다. 뭐 저희 민주당에서도 새 정부 출범에 맞춰서 예. 더 적극적으로 어떤 개혁 과제들을 추진하고 그것들이 국민의 이익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그 부분에 있어서 더 박차를 가해야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뭐 정치는 늘 겸손함 속에서 그 과정들에 대해서 평가받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께 지금 민주당에서 보여드리고 있는 뭐 이런 어떤 개혁의 추진이라든지 뭐 또는 더 큰 그 개혁을 준비하는 모습들 이런 것들이 더 좀 세밀하게 섬세하게 준비되어 갈 필요는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진욱 전 민주당 대변인, 김동원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